쇼! 달순의 라이브! 이강인 선수의 이적 움직임이 네. 포착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희는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만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적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복잡하죠. 그쵸. 본인의 의사, 소속팀의 상황, 맞습니다. 데려가려고 하는 팀들의 의지, 그쵸, 그쵸. 현실적인 그 안에 이적료를 포함한 돈,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적을 한다 안 한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으로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이강인 선수가 상황이 현재 있기보다는 좀 뭔가 어디로 이적을 하고 싶어하는 느낌들을 받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러면 새벽의 축구 전문가님이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한다면 본인이 마음도 다 굳히고 팀들도 오케이 한번 해보자라고 본격적으로 한다면 새벽의 축구 전문가님이 추천을 하는 아마 이강인 선수가 여기 이런 팀들을 가면 가장 잘 뛰고 가장 잘 어떤 활용을 받을 것이다. 어울리겠다. 예.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이강인 선수가 일루 갈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네. 이런 팀 가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추천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추천팀.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하고 싶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1월달 이적 시장이 시작하게 되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자신에게 들어온 제의들을 발렌시아에게 좀 보여주겠다. 그 얘기는 저거네. 자, 이적 협상 테이블에 앉으세요. 떠나고 싶다. 네. 저는 의지를 이만큼 갖고 있고 실제 저를 데려가려고 하는 팀도 여기 있고 이런 팀들이 저희가 이제 이적 의향서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적의 구체적인 계약서는 오케이 이렇게 논의가 진행된 다음에 서로 교환해서 사인하는 건데 이적 의향서라는 걸 보내요. 혹시 이적할 마음이 있으세요?라고 하는 레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레터를 먼저 보여주는 거지. 저 실제로 이런 팀들에게 이적 의향서가 왔네요. 그렇게 그런 뜻이구나. 네, 그렇게 와요. 이렇게 보여주면 있네. 뭐 얼마 정도 그거는 논의해 봐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있으시면 테이블에 같이 앉으세요. 요런 이제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쵸.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 이제 발렌시아의 회장인 이제 에넬 머시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 있더라고. 구단주와 회장을. 쩐주인 구단주는 피터 림이고요. 맞습니다. 경영을 책임지는 그냥 회장이 저 머시입니다. 둘은 달라요. 구단주와 회장을. 최근 이제 뭐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발렌시아의 방향성을 인터뷰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이 아카데미가 팀의 근간이다. 젊은 선수를 데리고 우리는 우승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유스 선수들을 모두 지키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선수는 너무 잘하는 선수라서 너무 세계적인 수준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선수라서 돈도 많이 이제 이적료도 많이 발생하고 선수도 나가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적을 시켰다.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한두 번 더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유스 선수를 최대한 지킬 것이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에는 발렌시아 구단에서 이적료만 잘 쳐주면 사실은 한두 명 선수는 보내줄 수 있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에 어울릴 것 같은 팀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좀 세워봤어요. 첫 번째는 볼을 많이 점유하는 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필요한 팀. 이선 공격 자원 같은 느낌. 그래서 뭐 정말 공격형 미드필더 없이 하는 팀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팀에 가면 이강인 선수가 또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공격형 미드필더를 좀 주로 사용하는 팀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팀은 세비야. 일단은 스페인 내. 스페인 내 팀들을 먼저 선정해봤거든요. 일단 스페인 내일 수 있는 것도 현재수 나오고 있는 게 그러면 뭐 언어라든지 맞습니다. 환경이 뭐 특별히 저거하니까 오케이. 오히려 적응이 더 쉬울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팀은 세비야로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비야가 어떤 특징을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냐면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볼을 많이 점유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에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볼 점유율이 높은 팀입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저게 평균이 60%면 거의 6대4 경기한다는 얘기니까. 레알 마드리드보다 높은 거니까 네. 이거는 지금 세비야가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패스 횟수도 많고요. 네. 그 팀의 조금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4-3-3 전형으로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는 아무래도 저 오른쪽 측면 공격수 저 오캄포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자리 네. 그리고 중앙에 라키티치 혹은 이제 뭐 조르단이나 토레스가 나오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 좀 더 이제 공격적인 역할이겠죠. 중앙 미드필더에 쓰게 되면 그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 이제 라키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아지고 있는 선수니까 맞아요. 지금 라키티치가 지금 세비야에서 거의 한 5손가락 안으로 경기를 가장 많이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라키티치도 이제 조금씩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세비야로 간다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풀로 못 뛴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고요. 맞아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도 뛸 수 있으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뛸 때는 어떤 모습일까 좀 생각해봤는데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할 때 이게 굉장히 적합한 이제 모습이 바로 뒤에 나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바스 너무나 익숙한 그쵸? 나바스. 그 빠른 선수가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굳이 측면에서 공격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해도 자연스러운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팀의 지금의 이 합 자체도 그림도 괜찮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라키티치 자리에는 이제 라키티치가 풀로 경기를 뛸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저 오캄포스가 있는 자리가 사실 오캄포스는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캄포스가 양발잡이죠. 그래서 오캄포스가 왼쪽으로 가고 이강인을 왼쪽에서 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캄포스가 실제로 왼쪽에서 뛰는 경기도 많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오캄포스를 뭐 그냥 후보로 내놓고 한다가 아니라 그런 공존의 방법도 있다. 네. 오. 두 번째는 네네. 비아레알. 비아레알은 근데 이제 그 형들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 있죠. 발렌시아에서. 네네네. 네.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다양한 이제 포메이션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4-2-3-1, 4-3-3, 4-4-2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가 어떤 전형을 사용하든 한 선수씩은 꼭 있습니다.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수행하거든요. 측면 공격수들이. 그래서 저 자리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쿠보가 이 비아레알에서 지금 자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메리 감독이 인터뷰를 한 게 쿠보가 사실 이 선에서 어디든 내가 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쿠보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자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쿠보도 이제 뛰려면 다른 팀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쿠보가 다른 팀으로 아마 이적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겨울이나 이렇게 다시 임대를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쿠보가 나가면 이제 이강인 선수의 경쟁자도 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뛸 수 있는 자리는 이제 마련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비아레알은 가장 제가 좀 얘기드리고 싶었던 게 파레오가 있잖아요. 근데 파레오가 발렌시아에 있을 때도 사실 파레오의 위치, 이강인의 위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저는 파레오가 지금 비아레알에서 후방에서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거든요. 후방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파레오가 전진까지 해서 볼을 뿌려주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많죠. 그리고 에메리 감독이 시즌 초반에 이제 바르셀로나에게 뭐 4-0으로 지고 막 계속 몇 번 지면서 수비적으로 불안해지니까 아예 저 중앙 미드필더들을 거의 이제 올라오지 않게 하는 좀 플레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파레오와 이강인이 겹치지 않고 이제 파레오가 후방에서 볼을 건네주면 이강인 전방에서 뿌려주는. 제가 그러면 궁금증 아마 대신해서 물어볼게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파레오도 그렇게 굉장한 수비력이 있는 미드필더라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파레오와 이강인을 공존시키면 중앙의 수비력이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문제는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나올 때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려는 팀에 좀 리스크라고 할 수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갖고 있다. 뭐 메시를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기량이 그 수비적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다. 이거를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제 질문이 예리했죠? 네. 두 번째.
파레오와 공존할 땐 그런 이제 수비력인 어떤 문제도 있지만 파레오랑 뭐 지난번에 뭐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감정적인 문제. 사실 우리가 그 최근에 그 짤이 조금 이제 많이들 이제 보셨는데 질라탄과 지금 키에르가 같이 뛰잖아요. AC 밀란에. 그래서 수비의 핵, 질라탄은 공격의 핵 이렇게 뛰는데 몇 시즌 전만 보면 그 두 선수가 멱살 잡고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팀 되면은 당연히 프로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둘이 안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저희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말로 이제 페란 토레스가 한번 살짝 이렇게 흘려준 건데, 근데 이게 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저희는. 맞아요. 근데 그거 확인할 수 없다. 두 번째,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프로는 또 그걸 다 극복해내고 이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유럽 그들의 문화들이 있어요. 이강인은 우리 선수인 동시에 유럽에서 오래 살아서 유럽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끝나고 집에 가서 초청해서 밥만 안 먹지, 안 먹으면 되지. 그렇죠. 가지고 일할 때야 오케이 와 야 파스 하면 되지. 예. 그렇게. 그러니까 뭐 유럽에 그런 거 많잖아요. 맞아. 막 주먹질하고 싸우다가도 경기할 땐 집중하고. 예. 그리고 세 번째 팀은 베티스. 네네, 레알 베티스. 그래서 이 베티스는 사실 세티엔 감독 시절부터 라리가에서 워낙 유명한 팀이죠. 볼을 점유하는 팀으로 유명하죠. 공격적으로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팀 중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실 순위는 엄청 14위인가 5위인가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도 볼 점유율이 이제 54% 정도고 뭐 패스 횟수도 굉장히 많고 뭐 이런 팀이라서 이강인 선수에게 또 많은 뭐 스타일에 맞는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베티스에는 저 페키르와 카날레스 볼을 잘 찾는 저 두 선수가 있죠. 그래서 베티스가 볼을 점유하거나 할 때 저 두 선수를 이제 중심으로 공격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된다면 저 두 선수와 이제 뭐 공존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 두 선수와 이제 뭐 로테이션으로 나오던가 뭐 이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카날레스가 지금 햄스트링 파열 때문에 2월인가 3월에 복귀더라고요. 거의 실 말미네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뭐 베티스로 가게 된다면 경쟁자가 하나 주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카날레스 자리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오른쪽에서 뛴다면 호아킨. 근데 호아킨이 지금도 베티스에서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찾아보니까 이번 시즌도 키패스가 1등이더라고요. 호아킨. 근데 호아킨도 이제 사실은 나이가 이제 좀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 감독님이신데? 서진이 감독님이신데? 그러네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그래도 아직은 호아킨. 그아버죠 아직. 그래서 호아킨이 이제 뭐 풀타임을 다 뛸 수는 없으니까 저 호아킨 자리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뛸 수 있다. 그렇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쭉 그 얘기는. 이제 바다 건너 가보네요. 이제 국외 팀을 좀 생각해 보니까 맨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맨시티 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는 또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아까 뭐 본 전형처럼 4-3-3 전형을 사용한다면 이제 저 중앙 미드필더 자리나 뭐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 요렇게서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데브라이너가 있다는 것. 근데 이강인 선수는 볼을 많이 소유하고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볼이 나가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인데 맨시티는 워낙 그 거대한 벽이 있잖아요. 데브라이너라는 선수가.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갔을 때 데브라이너와 공존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다비드 실바 자리에 좀 배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이제 딱 타이밍이 맞는 게 베르나르도 실바가 저 자리에서 지금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다비드 실바의 공백을 뼈 아프게 느끼고 있다니까 시티가. 그래서 필포든도 저기서 이제 뛸 때도 100% 만족스러운 경기력은 또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스타일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면 다비드 실바는 볼을 잘 다루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오프더볼 상황에서 움직임 자체가 워낙 좋은 선수입니다. 월클이죠. 그래서 실바 정도면. 이제 보시면 이제 좌우측면으로 쭉 벌려놓고 그 이제 사이 공간이 날 때 다비드 실바 데브라이너가 그 사이로 뛰어가는 공격 패턴. 하프 스페이스. 그 패턴이 이제 사실은 이 맨시티가 이제 막 승점 기록 세우고 이럴 때 했던 가장 주요한 공격 패턴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오른쪽에는 데브라이너, 왼쪽에는 실바 이렇게 있으니까 정신없이 막 얻어맞는 상대팀이. 그런데 저 이강인 선수가 저 다비드 실바처럼
많이 띄워줄 수 있겠느냐. 볼이 없는 상황에서도 데브라이너처럼 많이 띄워주면서 오프 더 볼 상황에서도 상대팀에게 균열을 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강인을 다비드 실바 자리에 배치한다? 라는 게 조금은 맞지 않는 생각일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첫 번째,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강인은 완성형의 선수가 아니에요. 그쵸. 아직 만 19살 친구한테 마치 29살 친구가 보여줘야 되는 너는 이미 그 정도에 뛰어서 너의 모든 것을 맞아. 내가 볼 때 넌 이게 부족해. 그건 맞아. 그건 어쩔 수 없어. 29 되는데 사람 안 변해요. 근데 19살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라고 하면 저는 그런 걸 증명해 보이거나 뛰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만약 그런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저런 걸 보여줄 수 있느냐는 없느냐는 한번 주문을 해주면 좋고, 두 번째는 지금 CT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앞쪽에 어쨌든 공격수들이 있잖아요. 물론 초반에는 제주스하고 아구에로가 좀 다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공격수들이 대체적으로 좀 있는데 앞쪽에서 움직여줄 때 볼을 찔러주는 선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옛날 비교해서는. 케빈 데브라이너는 볼도 당연히 잘 찔러주지만 케빈 데브라이너는 가운데와 윙까지 크게 움직여주면서 막 크로스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지가 때려가서 때린다든지 이런 게 있고, 다비드 실바야말로 좁은 공간에서 그냥 탁탁탁탁 쪼개주는 것도 했는데 그게 사실 줄어서 시티 공격이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은 이강인이 할 수 있다고 봐요. 맞아요. 네, 저는 침투나 움직임은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뭐 맨시티나 리버풀이나 뭐 바이에른 뮌헨이나 이렇게 지금 잘 나가는 팀들은 저렇게 공격형 미드필더를 활용한다고 해도 그 공격형 미드필더가 정적인 선수를 절대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에게 조금 이제 보완해야 된다라고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이강인 좀 더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조금은 더 큰 클럽에서 내가 좀 더 월드 클래스로 성장해서 뛸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저런 맨시티 같은 팀에서도 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팀은 아스날. 저는 아스날에 굉장히 지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갈 수 있다면 일단 지금 아스날의 가장 큰 문제는 10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과거에는 정말 외질, 뭐 램지, 윌셔 막 이런 선수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다 공격형 미드필더니까 볼은 잘 차는데 골은 못 넣네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런 선수들이 다 나가서 지금은 공격형 미드필더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지금 윌록 사카가 뛰고 있는데 사카는 좋은 선수긴 한데 사카도 사실은 원래 뭐 측면 쪽이나 뭐 저위에서 막 이렇게 플레이메이커 같은 그런 느낌은 좀 다르니까. 그래서 플레이메이커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그냥 많이 뛰는 선수를 배치해서 좀 변형적으로 사용하니까 지금 저 자리가 이강인 선수에게 딱 주어지면 좀 아스날에게 딱 적합한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좀 상황을 좀 살펴보면 아스날의 상황을 이제 라카제트 같은 경우 이제 최근 지난 시즌부터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아스날에 좀 중앙에서 패스를 해주는 선수는 저 라카제트와 외질이었죠. 그래서 라카제트는 뭐 내려와서 벤제마 같은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였고 외질은 또 뭐 중앙에서 워낙 패스를 잘 뿌려주는 선수니까. 그런데 라카제트가 이번 시즌 이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외질은 이제 뭐 팀과의 좀 불화 때문에 아예 명단에서 제외돼 버리고 있으니까 지금 저 두 선수가 없는 좀 뭐 경기에 자주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강인 선수에게 굉장한 기회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라카제트나 오바메양, 특히 이제 오바메양 같은 경우는 뭐 재계약한 이후에 폼이 귀신처럼 떨어졌다고 하는데 개인의 문제도 좀 있겠지만 맞아요. 볼이 와야 뭘 하지. 지금 저희가 한번 다 분석을 한 적도 있는데 아스날은 볼이 안 와요. 안 오니 뭘 앞에서 뭘 해.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그 10번 위치 플레이메이커 위치가 지금 선수가 없어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에릭센이 뭐 토트넘 출신의 에릭센을 불러들이네, 누구랑 뭐 소브슬라이가 오네, 뭐 난리잖아. 맞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이강인이 가면 그림은 좋아요. 맞아. 그림은 좋아. 참. 이게 이제 아스날 선수들이 플레이한 위치거든요. 그 측면에 다 몰려 있죠 선수들이. 그리고 저 중앙에 있는 14번이 오바메양인데 오바메양 중심으로 패스를 주고받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저기 이제 그 아스날의 새로운 규칙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공격수를 터치하면 아웃이야. 그래서 공격수 터치하면 아웃, 너 아웃 나가. 그래서 저 공격수 주위로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바메양이 그 이제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중앙에서 이제 볼을 받아서 배급하는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된 지금 상황이라서 네. 지금 저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딱 좋지 않을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저 중앙에서 딱 좋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아스날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지금 좀 갖추고 있는 선수다. 이강인이 만약에 아스날을 간다면,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추천한 겁니다. 음. 뭐 연결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간다면 지금 뭐 사실 이건 다 공감하실 거야. 그래, 아스날이 저 위치 분명히 선수가 좀 부족해. 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토트넘 아스날 정말 대박 나겠네. 아, 그쵸. 그 경기는 내가 와서 경기 막 북런던 더비하면 막 저쪽 막 도봉구 막 여기 합정 막 이런데 모여가지고 패싸움 일어나겠는데.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은 어디냐? 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혹시 답을 해줄 수 있으면 답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아까 계속 채팅 보니까 유벤투스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왜냐면 지금 피를로 감독이 디발라를 잘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디발라와 이강인 선수가 좀 겹치는 스타일이 좀 많잖아요. 뭐 근데, 다르기도 하지만 겹치는 부분도 있죠. 일단 볼을 소유하고 자기의 이제 좀 템포대로 좀 이끌어가는 선수니까. 그런데 지금 디발라가 좀 문제가 지금 디발라 자리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원하냐면 호날두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디발라를 안 쓰고 베르나르데스키나 키에사처럼 좀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를 막 계속 기용하고 있거든요. 안 되면 이제 막 램지도 기용하고 하면서 막 많이 띄워주면서 호날두가 이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플레이를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유벤투스에 갔는데 디발라 자리에 좀 기용이 되고 한다면 오히려 좀 피를로 감독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안 쓰고 또 막 주전 경쟁에서 밀리고 이런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비추. 네, 좀 비추. 두 번째가 이탈리아 쪽에서 밀란 얘기 많이 나오고. 맞아요. 밀란 많이 나오고. 밀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밀란은 추천. 추천? 네. 왜냐면 지금 그 밀란에서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하는 선수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선수가 차랄로글루. 그렇죠? 근데 차란노글루가 재계약을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으면서 이적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엄청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다음 시즌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차란노글루가 잘하게 된 계기가 차란노글루가 사실은 지난 시즌만 해도 엄청 욕을 많이 먹었던 선수거든요. 맞아. 욕바지. 맞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딱 잘하게 된 계기가 질라탄. 질라탄이 볼을 받아서 다 질라탄에게 붙으니까 차란노글루가 패스를 주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야, 만약에 진짜 이강인이 밀란을 가서 질라탄하고 같이 뛰면 질라탄은 무조건 국민 삼촌 됩니다. 그럼요. 우리 삼촌. 그래서 지금 질라탄이 이제 떨어뜨려주면 이강인 패스해주고 이런 그림이 또 생각될 수 있고 완전 국민 삼촌 되네 진짜. 근데 질라탄이 와가지고 한번 껴안아주고 막 강인이. 근데 그건 잘 될 때고 질라탄이 못하면 소리 막 지르잖아요. 패스 못하거나 나한테 안 주고 다른 선수한테 줘도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욕 먹을 수도 있고. 예. 태권 도장 데려가면 끝난다. 그러네. 그러네. 태권도. 아버지가 태권 도장 관장님이시잖아요. 또 그럼 공통점. 소리 지르면 부르겠네. 와봐. 야, 나탄이 와봐. 있네. 너 품제 한번 해봐. 이 새끼 어디 강인이한테 샤 날라치기 몇 번 보여주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면 되죠. 태권도로 이어진 인연. 좋네요. AC 밀란 그래서 강추입니까? 강추. AC 밀란. 또 아약스도 이제 아약스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아약스도 지금 괜찮죠, 사실은. 아약스는 또 그렇게 어린 재능을 키워내는 전문가. 그렇죠. 집단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약스가 사실 이제 최근 한 2시즌 정도 이제 뭐 지에흐, 반더베이크 나가면서 공격의 중심을 좀 잡아주면서 패스를 좀 공급해주는 선수가 조금 이제 부족하다. 지금 이제 잘하던 유망주들이 다 나가니까 이제 그 자리를 메워줄 유망주를 막 찾고 있거든요. 많은 선수들을 계속 넣어보고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아직은 완전히 이제 그 퍼즐을 못 맞추는 상태라서 뭐 지에흐가 했던 역할, 반더베이크가 했던 역할을 이제 이강인이 그대로 수행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또 조금 아쉬운 게 이 스페인에서도 지금 데려가려는 팀이 많은데 굳이 네덜란드 리그로 가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또 많이 프랑스. 나더라고요. 예. 프랑스. 예, 예. 프랑스는 어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어. 뭐 파리 생제르맹도 있겠지만 리옹. 파리야 뭐 리옹. 예. 그래 뭐 리강도 사실은 뭐 네덜란드와 뭐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굳이 스페인에서 넘어가야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리옹 같은 경우는 워낙 탄탄한 팀이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지난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냈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타일상 또 보면 좀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가는 역습 형태의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습 과정에서 중앙을 거쳐가는 플레이가 굉장히 체계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레나 아델라이드 같은 선수들이 진짜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고 뭐 아우아로도 그렇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우아르가 만약에 떠난다면 그쵸. 그 빈자리로 이렇게 그림 가는 것도 괜찮네.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이강인이 딱 볼을 역습 갈 때 받아서 뛰어나가는 데파이나 덴벨레에게 뿌려준다. 요 그림도 괜찮다. 그러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새벽의 축구 전문가님이 추천해준 팀들이 있고 오늘 시청자분들이 추천해준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추천 시간이니까 여러 추천 팀들이 나왔는데 가장 추천하고 싶은 일단 리그는 어디입니까? 리그는 저는 스페인. 스페인. 왜 그렇습니까? 일단 외국으로 나가면 다시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고 언어도 그렇고 그렇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어린 선수인데 또 그런 큰 변화를 또 겪어야 하니까 오히려 또 축구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빼앗길 수도 있고. 오케이. 스페인 다음으로는요? 2순위. 2순위는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는 아무래도 뭐 돈도 있고 한번 뛰어볼 만한 리그고. 워낙 체계적으로 잘 잡혀있는 리그니까. 나머지는 뭐 그냥 그렇게 1, 2순위 정도만 해볼게요. 팀으로 갑시다. 가장 그래도 여기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팀. 저는 일단은 아스날. 아까 아스날 그림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밀란. 이건 아스날은 준비해 오신 거고 밀란은 물어보신 거를 답한 건데 그리고 뭐 세 번째를 꼽는다면 저는 세비야. 저 로페티 감독이 괜찮더라고요. 괜찮아. 맞아. 좋은 감독이죠 사실. 중간에 자꾸 런해서 그렇지. 맞아요.